네,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과 권성동 원내대표가 잠시 후 11시입니다. 서울구치소를 찾아 윤 대통령과 만납니다. 윤 대통령 수감 이후 당 지도부가 면회에 나서는 건 이번이 처음인데요. 전국 상황 두 분과 짚어보겠습니다. 윤기찬 변호사, 설주환 변호사와 함께입니다. 어서 오세요. 자, 일단 권영세, 권성동 두 사람이 오늘 윤 대통령을 면담하게 될 텐데 어떤 이야기 나누게 될까요? 알려진 바대로 어떤 개인적인 안부에 대해서 얘기를 하신다고 하니까 그렇게 어떤 주제가 한정돼서 그렇게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아무래도 정치적인 얘기도 할 수는 있다고 보지만은 구체적인 얘기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어떤 전국에 대해서 구상을 서로 논의한다 이렇게까지는 저는 가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아무래도 접견 시간의 제한이라든지 어떤 이런 부분이 있고 또 이것 전부 다 또 녹취가 되고 또 이 기록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어떠한 비밀스러운 얘기를 하기는 조금 어려운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어쨌든 간에 개인적인 어떤 안부를 주고받는 어떤 형식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리고 나경원 의원도 윤석열 대통령 측 제안으로 함께 합류한다고 하는데 왜 제안을 했을까요? 아마 제안이 와달라는 제안보다는 이렇게 이제 하루에 한 번 면회가 되니까 면회할 때 5명 이내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한번 올 때 같이 올 거면 요때 와라 이런 식으로 했겠죠. 굳이 이제 오는 것 여부 자체를 와달라 이렇게 청한 것 같지는 않고요. 나경원 의원 같은 경우도 이제 윤석열 대통령과 3년 선후배 사이이고 사실은 이제 고시 공부할 때 좀 친하게 지냈다고 해요. 나경원 의원 부부와도 또 친분이 있는 것 같고 해서 인간적인 면에서 이제 가서 보고 싶어하는 그런 취지인 것 같고 물론 지도부가 2명이 끼어 있어서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올 수 여전히 있습니다만은. 예를 들면 당내 일각의 그 우려는 귀담아들 필요 있어요. 예를 들면 국민적 시각에서 이걸 어떻게 볼 것인지 그러나 그런 것들을 생각하고 가시겠죠. 또 하나는 가시는 분들이 윤석열 대통령과 개인적인 또 관계가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만약 개인적인 관계가 없는 분들이면 정치적인 어떤 의미가 주어지겠지만 저는 이것까지는 괜찮다라고 보고 말씀 주신 대로 2023년도부터는 이 장소 변경 접견 저희가 특별면회라고 하는데 설령 그런 방식으로 진행된다 하더라도 이때도 다 녹음이 돼요. 그래서 아마 물론 당연히 안 하시겠지만 탄핵 심판이나 아니면 형사재판 관련된 얘기들은 일반적인 얘기 이외에 구체적인 얘기는 당연히 안 하실 것 같고 또 못 하실 것 같고 따라서 당내의 이런 비판적 시각은 아직은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마지막으로 어찌됐든 대통령을 면회 가고 안 가고에 따라서 민주당이 국민의힘을 향한 여러 가지 정치적 프레임 공세 있잖아요. 계엄 옹호정당이다. 내령 공모정당이다. 이게 바뀌질 않을 거예요. 대통령을 면회 갔다고 해서 그렇게 또 공세를 하고 안 가면 안 하고 이러진 않거든요. 그건 그들의 정치적인 프레임이기 때문에 거기에 있어서 인간적 도리를 이것 때문에 못한다 한다라는 의사결정이 좌우될 필요는 없을 것 같다. 개인적인 생각이요. 다만 지도부가 집단적으로 가거나 지도부 차원에서 의사결정 그렇게 하는 것은 공당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금 조심할 필요가 있다. 개인적인 연으로 간다고는 했지만 공교롭게도 당내 투톱이 가고 거기에다가 중진으로 대표되는 또 나경원 의원까지 가다 보니까 이게 정치적인 해석으로 말씀하신 것처럼 좀 여러 가지 해석들을 낳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바라보고 있습니까? 정치라는 것은 어떻게 인식을 하느냐가 제일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국민들이 어떻게 바라보느냐가 더 중요한 해석이라고 저는 봅니다. 본인들의 본의야, 진심이야, 그냥 개인적인 안부라든지 인간적인 도리로서 한다고는 하지만은 그렇다고 한다면 정말 개인적인 차원이라고 한다면 비대위원장 원내대표직을 내려놓고 가셔야죠. 그게 맞지 않겠습니까? 근데 어찌됐든 간에 지금 국민의힘의 어떤 당대표와 원내대표예요. 투탑이에요. 그런데 이걸 가지고 국민들이 그냥 개인적인 안부를 묻기 위해서 가는구나 이렇게 그냥 마냥 해석하는 국민들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어찌됐든 간에 정치인이라는 것은 발걸음의 행보를 보라 그랬어요. 그 해석을 하는 것이고 근데 어찌됐든 간에 지금의 어떤 두 분의 행보는 서울구치소 윤 대통령을 만나러 가는 것이고 그걸 정치적인 해석이 안 될 거라고 생각하신다면 그건 오히려 그분들이 오히려 정치인으로서의 자격이 없는 정도로 생각하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어떤 정치적인 이용 또는 정치적인 영향을 위해서 가는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 내에서도 우려도 나오고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김재섭 의원은 이게 국민의힘의 공식적인 입장처럼 비춰지지 않을까 걱정이다. 무책임해 보인다 이렇게 비판했거든요. 저는 이제 김재섭 의원도 당 지도부예요. 그래서 아마 저런 목소리 나오는 거 보니까 지도부의 일사불란한 움직임은 아닌 것 같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의견이 나오는데 면해가는 것 같고 너무 큰 의미를 부여할 필요는 없다. 예를 들면 어떤 이슈가 주어진 상황에서 면회를 가가지고 그걸 상의한다라는 징조가 있는 경우에는 저는 해석이 가능하지만 지금 아니 뭐 인간적으로 가서 면회하고 뵙고 오겠다는데 그게 왜 그렇게 문제가 되는지. 물론 지도부에 지금 위치를 갖고 있지만 어쨌든 한때 윤 대통령과 상당히 중마고의식으로 지내왔던 분이 또 가겠다는데 안 가는 것이 이상하지 않은가요? 저 부분을 갖고 오히려 왜 이제 와서 인간적들을 저렇게 하느냐라고 하는 그분의 저는 판단 기준이 조금 더 이상해요. 왜냐하면 어려울 때 인간적들을 다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서 인간적들이라고 하는 것이 대통령의 지위와 관련된 여러 가지 입장을 표명하는 게 아니잖아요. 대통령이 지금 관저에 있거나 아니면 갇혀 있거나라고 여기에 따라 다른 거잖아요. 또 건강도 안 좋다고 하니 가서 물어볼 수도 있고 확인하고 해보려고 그런 마음을 갈 수도 있는 것이지 여기서 오히려 김재섭 의원이 조금 더 과도한 정치적 의미를 부여하는 게 아닌가. 오히려 그렇게 되면요. 아, 저런 시각이 있구나라는 그 국민적 시각이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그 시각이 하나의 기준이 될 수도 있어요. 김재섭 의원이 저렇게 말씀하시니까 아, 그래, 맞아. 저 말씀대로라면 가면 안 되는 게 있구나. 이런 또 국민적 그 여론이 형성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본인의 말씀이 국민 여론 형성에 기여할 수 있다는 부분도 생각을 해봐야 된다. 저는 그래서 생각합니다. 예, 근데 이제 대통령의 메시지는 어떻게 보면 지지층 결집의 효과를 볼 수 있는 건데 31일 날 비서실장 갔을 때도 대통령의 이야기를 전달하기도 했고 이번에 지도부가 뭐 개인적인 인연이라고는 했지만 다녀오고 나서 메시지를 다시 또 전달한다면 이렇게 뭐 옥중 정치로 좀 해석할 가능성도 나오고 있거든요. 뭐 옥중 정치하고 계시죠. 뭐 체포되기 전부터 관저에 계실 때부터도 계속된 메시지, 특히나 한남동 관저 앞에서 어떤 탄핵에 반대하는 집회, 그러니까 뭐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는 집회에 서신을 쓰셨잖아요. 그래서 정말 유튜브 실시간 중계로 잘 보고 있다. 그리고 이렇게 애써주시는 애국심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뭐 대통령이 계속된 옥중 정치, 관저 정치를 하면서 메시지 정치를 합니다만은 거기에서 나오는 국민이란 것은 전체 국민을 얘기하는 것 같지는 않다라는 것이죠. 본인을 지지하는 국민의 한정에서 저는 얘기를 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어쨌든 저는 모르겠습니다. 윤 대통령 측에서만 한정해서 생각을 해본다면 최근의 여론 동향이라든지 어떤 지지율, 지금 국민의힘의 지지율 상승이라든지 아니면 뭐 어떤 여론조사 기관마다의 차이는 있습니다만은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 이런 것 등이 그러니까 어떤 탄핵 전, 비상계엄 전보다는 더 오르고 있는 것은 사실이거든요. 그리고 보수층이 결집을 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 그렇다 보면 그것을 본인의 정치적인 역량으로 생각하지는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국민의힘에서는 저는 이것을 다분히 윤석열 대통령이 이렇게 해주시니까 우리 당의 어떤 지지율이 오르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신다면 큰 오판을 하는 것이다. 저는 생각을 하고 그런 면에서라면 저는 김재섭 조직부총장의 어떤 메시지가 뭐 어떻게 보면 국합 배드컵 노릴 수도 있고 아니면 지금 지도부가 어찌 보면 최근에 여론조사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로 여겨지는 것이 중도층의 소구입니다. 근데 지금 그러니까 어떤 그 권영세, 그다음에 권동성동 대표가 보이고 있는 행보는 중도층에서는 쉽게 이해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행보예요. 그거에 대해서 그나마 좀 젊은 세대이자 조직부총장인 저는 김재섭 의원이 이러한 메시지를 내줌으로써 중도 확장성을 그래도 가져가려고 한다라는 어떤 여러 가지 당의 다양성을 보인다는 측면에서는 그나마 브레이크를 걸어주는 측면이라고 보기 때문에 뭐 김재섭 의원의 저는 메시지가 중도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래 합리적이구나 저런 얘기가 충분히 나올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이 들어서 뭐 저는 그게 뭐 부적절한 메시지라고 보지는 않고 굉장히 적절한 메시지였다고 봅니다. 근데 그 옥중 정치를 뭐 굳이 안 할 이유는 뭐 있나요? 뭐 하는 게 문제가 있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옥중 정치 지금 조국 전 대표도 하고 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누가 뭐 정치력이 문제가 되는 거죠. 그 정치를 하고자 하는 건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정치하고자 함에 따라붙는 힘이 과연 주어진지 여부는 국민이 다 판단하는 겁니다. 이걸 누가 강제로 주지는 않잖아요. 그다음에 송영길 전 대표 같은 경우 옥중에서 아예 창당을 했나요? 그래서 선거운동까지 했어요. 그러니까 옥중 선거운동도 가능한데 옥중 정치 안 된다는 이유가 뭔지 모르겠고요. 그건 당연히 가능한 겁니다. 정치인 입장에서 보면. 다만 거기에 힘이 따라붙는지 여부는 거기에 공감을 국민이 하느냐 안 하느냐의 문제지 윤석열 대통령의 경우는 직무정지된 상태이기 때문에 옥중에서 국정을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나 정치인이 옥중 정치하는 거에 대해서 비판한다는 것 자체가 좀 이해가 안 가요. 예. 그러면 그 옥중 정치가 이제 조기 대선 이야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중도층이나 중도 보수층한테는 어떤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세요? 저는 아까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다양성을 추구해야 된다 정당이 이렇게 하는 이유는 다양한 분들이 다양한 얘기를 하거나 다양한 정책을 핌으로써
다양한 소구력을 갖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예를 들어서 뭐 권성동 원내대표가 본인의 대통령을 뵈러 간다. 이것이 중도층 입장에서 보면 이반을 불러올 것이다. 이런 우려도 있죠. 그러나 또 김재섭 의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거 비판하게 되면 중도층에 김재섭 의원도 있구나라고 해서 또 김재섭 의원을 지지하는 그런 기조를 지지하는 분들도 있는 거고 이게 다양한 정당의 스펙트럼을 갖고 이걸 유지해 가는 게 중요한 것이지 여기서 만약에 그러니까 지지층만 소구하고 중도층만 소구하고 이런 건 아니잖아요. 정당이라는 것이. 민주당도 그런 입장 아니겠습니까? 중도층도 소구하는 세력이 있는 거고 그다음에 보수층에도 소구하는 세력이 있는 거고 누군가 민주당에 주장하는 극우라고 평가받는 분들에 대해 소구하는 부분도 있는 거고 이런 부분들 전부 다 만약에 깨지지 않고 모아갈 수 있다 그러면 정당의 가장 이상적인 구도 아닌가요? 예를 들어 부티크 정당의 경우는 그렇지 않겠죠. 뭐 노동정당의 경우에 노동자 측만 대변한다. 지금 우리가 그런 정당이 아니잖아요. 전국정당 그다음에 전 국민 정당을 지향하는 입장에서 왜 한쪽만 그렇게 부풀려서 얘기하는지 저는 그게 이해가 안 가는 거죠. 예. 네. 자, 오늘 또 오후에 헌법재판소의 중요한 판단이 나와서 이 부분도 짚어보겠습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지난달 31일 날 헌법재판관 3명 중에 2명은 임명하고 마은혁 헌법재판관에 대해서는 여야 합의가 더 필요하다, 확인이 필요하다라면서 임명을 보류했는데 이 보류가 위헌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헌법재판소 판단이 오늘 오후에 나옵니다. 어떤 게 좀 쟁점이 될까요? 아무래도 이것이 지금 뭐 여당 측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은 어떤 국회의 의결이 없었다. 권한쟁의 신청함에 있어서 어떤 국회의장의 권한 침해만을 이유로 해서 국회의 이름으로 예를 들어서 우원식 국회의장의 권한 침해가 아니라 대한민국 국회의 권한 침해를 이유로 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의결이 없었다는 점의 절차적 하자를 지금 들고 있는 것이고요. 예. 이 점에 대해서는 지금 판단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어요. 헌법재판소에서 이것과 관련해가지고 최상목 권한대행 측의 어떤 변론 재개 신청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받아들이지는 않았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지난번에 한 번의 변론기일이 있었었는데 그때 가장 쟁점이 됐던 것은 헌법재판소에서 최상목 권한대행 측에 과연 임명에 있어서 여야의 합의라는 것이 법적 요건에 해당하느냐 그러한 것이 어디 규정에 있느냐라는 것을 소명을 하라 했거든요. 근데 최상목 권한대행 측에서 그 부분 관련해서 정확하게 답변을 못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할 것인지 이 점을 가지고 헌법에 위반된다고 확인을 할지 이런 부분이 오늘 가장 주목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권한쟁의 심판은 이제 현재 재판관 8명 중에서 5명 이상이 찬성하면 인용이 되는 거잖아요. 일단 오늘 결과는 어떻게 예상하세요? 저는 각하내지 기각될 거라고 봐요. 첫 번째는 이제 변호사님 주신 말씀처럼 이게 절차를 제대로 지켰는지 여부에 대해서 일단 갑론을박이 있어요. 왜냐하면 국회의장이 이 권한쟁의 심판을 제기한 건 사상 처음이거든요. 역대는 국회의원이 국회의장을 상대로 한 건 몇 번 있습니다. 그다음 국회의원이 대통령을 상대로 한 거는 판례 언급되는 판례처럼 있어요. 그러나 국회의장이 타기관을 상대로 한 권한쟁의 심판한 건 처음이기 때문에 이런 이제 논란이 있긴 한데 자, 선출행위가 있었다고 해서 그 선출행위를 받아들이지 않는 그 선출행위에 따른 임명을 하지 않는 대통령의 임명 거부 행위가 위헌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국회 의사 형성이 된 바가 없어요. 이 부분은 국회에서 이게 위헌이다라고 해서 본인들의 의사를 형성하고 나서 이것을 대표해서 국회의장이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는 것이지 아니 선출행위가 있고 나서 거기에 대해서 거부를 했는데 그 이후에 국회 판단이 없어요. 이것이 그 거부행위가 임명하지 않는 것이 위헌인지 여부에 대해서 국회에서 의견을 모은 바가 없거든요. 그런데 의장께서 어떻게 이걸 권한쟁의 심판을 바로 제기할 수 있는지 이거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 판례의 전체적인 취지를 보더라도 국회는 집단적인 의사 형성 기구이기 때문에 의사 형성 절차가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국회의원이 개별적으로 할 수가 없어요. 국회의장도 국회의원의 한 분이잖아요. 다만 국회의장이라 함은 국회의원들이 형성된 의견을 대표해서 밖에다 얘기할 수 있을 뿐이에요. 그런데 그 의사 형성 과정이 없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이제 부적합하다 이런 부분을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우리 헌법상에 보면 대통령의 임명권 행사 이 부분은 선출행위에 기속된다고 꼭 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대통령이 임명을 할 때 사전 절차가 다 있잖아요. 대법원 판사의 경우에는 대법관의 경우에는 대법원장의 사전 제청이 있어야 돼요. 그다음에 장관은 국무총리의 사전 제청이 있어야 돼요. 그 이후에 대통령 임명 안 하면 다 위헌입니까? 앞뒤가 안 맞잖아요. 근데 만약에 이게 위헌이 되려면 중앙선관위처럼 선출을 하게 되면 국회 선출하게 되면 바로 선관위의 자격이 형성이 돼야 돼요. 근데 헌법재판관은 그런 게 아닙니다. 임명을 해야지만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있는 거고 이러기에 만약에 위헌이라고 해석하게 되면 이건 헌법을 개정하는 꼴이 되는 겁니다. 예. 이런 문제라서 이건 제가 볼 때 기각이 돼야 되는 거고 아까 변호사님하고 들어오기 전에 말씀 나눴지만 사실 지금은 임명 거부도 아니에요. 임명 보류예요. 보류인데 이게 임명 거부냐. 그러면
보류에 대한 위헌이냐 임명 거부에 대한 위헌이냐 이것도 앞뒤가 안 맞아요. 네. 아직까지는 절차 중에 있기 때문에 최종 거부 처분이 된 게 아니잖아요. 따라서 이 부분도 그러니까 심판 대상 행위가 없어요. 그래서 이 세 가지 이유 때문에 저는 각하 내지 기각될 것이 거의 확실하다. 그렇게 되면은 8인 체제로 그 헌재는 그냥 가는 거 아닙니까? 뭐 인용이 되더라도 어쨌든 최상목 대행이 계속 보류 의지를 내비친다면은 8인 체제로 가게 될 텐데 그렇게 됐을 때 이 8인 체제 지속했을 때 어떤 변수랄까요? 그런 것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8인 체제 변수라는 것은 4월 18일이 기점이 될 수 예.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문영배 재판관과 이미선 재판관이 예. 지금 4월 18일 날 퇴임 날짜가 정해져 있거든요. 근데 만약에 8인 체제에서 이 두 명이 퇴임을 하게 된다면 만약에 지금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 재판이 그 날까지 끝나지 않는다고 한다면 6인 체제로 돌아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12월 말에 논의로 다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6인 체제에서는 결정을 할 수가 없어요. 인용이든 기각 결정이든 어떤 결정을 헌법재판소가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점과 관련해 가지고 상당한 논의가 있을 것으로 보이고 그 전에 아마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재판이 그 전에 끝날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예상을 합니다만은 만약 그때까지 재판의 진행 상황이나 이런 것들이 4월 18일 넘길 것 같다라고 아마 예측이 된다고 한다면 아마 국회에서 어떤 마은혁 재판관에 대한 어떤 추천이 저는 철회가 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때는 민주당에서도 이것을 채워 넣어야 돼요. 7명을 최소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라면 지금 마 재판관에 대한 어떠한 그 추천 자체가 어떤 철회될 확률도 있다라는 여야 합의로. 왜냐하면 여야 합의가 돼야지만 지금은 어찌됐든 간에 최상목 권한대행이 임명을 하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어떤 후보자가 교체될 확률도 있다고 보고요. 그 어떤 8인 체제에서의 변수란 것은 기간 4월 18일이라는 그 날짜가 가장 중요한 변수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근데 그 이번 주 목요일부터 6차 변론부터는 변론 시간도 빨라지고요. 또 종일 변론이 진행되잖아요. 그러면은 그 헌재 결론이 나오는 시점은 어느 정도로 예상해 볼 수 있을까요? 그건 이제 헌재에서 예를 들면 언제까지 내겠다라고 시일을 못 받고 재판을 하느냐 아니면 실체 진실 발견을 위해서 충실한 심리를 하느냐에 따라 달라지겠죠. 예를 들면 못 받고 하겠다 그러면 4월 18일 기준으로 할 여지가 있죠. 그런데 지금 형사재판도 진행되고 있고 문제는 형사재판이 진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전에 형사재판 기록 중에 검찰 수사 기록을 증거로 채택했어요. 헌법재판소에서. 그 검찰 수사 기록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검찰의 시각에서만 작성된 거기 때문에 그 피청구인 측, 대통령 측 관련자분들에 대해서는 반대 신문권이 보장이 안 된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것은 사실은 이 공판조서가 작성되면 그걸 갖고 와야 되는 것인데 공판조서를 하면 형사재판에서 증인신문 과정에서 양측이 치열한 공방을 통해서 어느 정도 정리된 이 공판조서를 갖고 와가지고 증거로 삼아야 되는데 지금 그렇게 하지 않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헌재 재판정에서 치열한 법적 공방을 해야죠. 그분들 불러서. 근데 그런 절차를 충실히 하게 되면 시결은 좀 걸리는 거예요. 지금 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고 있는 사람들 이외에 그 사람들로부터 또 명령을 받은 사람들까지 얘기를 들어봐야 실제 이 말이 누구 말이 맞는지를 판단할 수 여지가 크거든요. 그렇다면 증인신문, 그러니까 헌재 심판 과정에서 증인신문 과정이 좀 길어져야 되는데 이것에 대한 헌재 재판관들의 판단이 어떤지에 대해서 따라서 그 결심이 언제 될지 결정되겠죠. 예, 또 이런 가운데 윤 대통령 측이 문영배, 이미선, 정계선 재판관에 대해서 또 회피 촉구 의견서 내지 않았습니까? 근데 법조계에서는 이거 회피 사유 조건에 충족하지 않는데도 내는 것은 어떤 다른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라는 추측들도 나오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나중에 헌법재판소의 정당성, 결과에 대한 정당성은 흔들기죠. 지금은 정치적으로 지금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하고 있는 것들은 대부분 헌법재판소 법정 내에서 하고 있는 것도 부정선거론에 대한 입증을 해달라 이런 내용들이거나 아니면 지금 법정 외에서 어떤 변호인단의 메시지를 통해서 또는 윤석열 대통령 본인을 통한 어떤 대리인들을 통한 메시지 등을 보면 어떤 법적인 논쟁 자체는 별로 없어요. 어찌 보면 정치적인 본인들에게 여론 어떤 환기를 위해서 주장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고 저는 그런 의미에서라면 지금 저는 헌법재판관에 대해서 비판은 가능하다고 봅니다. 근데 최소한 어떤 예를 들어서 마은혁 재판관이라든지 아니면 최근에 임명이든 정계선 어떤 재판관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런 논란을 얘기를 하려고 그랬으면 아니 인사청문회 때 들어오셔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논점을 얘기를 하셨어야죠. 근데 인사청문회 보이콧했잖아요. 국민의힘에서는 아예 들어오지도 않았고
저는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왜 뒤늦게 이런 부분을 계속 정치 쟁점화를 하려고 하느냐. 그것도 국회 밖에서 저는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부적절하다고 보이고 비판은 가능하지만 그거에 대해서 어떤 헌법재판소 재판관에 대해서 너무 과도한 흔들기 또는 뭐 법에도 없는 회피 사유로 주장을 해서 회피를 촉구하는 어떤 정말 전후무후한 저는 이 의견서라고 보거든요. 예. 이런 경우가 없어요. 그리고 지금 대통령 측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의 대부분들이 법적 근거가 없는 것들이 대다수입니다. 주장의 함에 있어서.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것들이 법적 주장이 아니라 그냥 정치적 구호에 불과하다. 근데 사실은 그 말은 저는 반론이 필요한 게 이 법적 근거가 없는 게 아니에요. 저희가 재척 사유는 법에 딱 그 사유가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당사자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에 대해서 유형별로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재척 사유는 뭐 법에 딱 정해져 있고 그다음에 기피 사유는 아시다시피 공정한 재판을 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이게 아주 추상적으로 돼 있어요. 그다음 회피 사유는 두 가지가 다 되는 거예요. 재척 사유 플러스 기피 사유가 있을 때 다 회피가 가능한 거거든요. 그렇다면 법적 근거가 없다는 말은 앞뒤가 안 맞죠. 왜냐하면 공정한 재판을 하기 어렵다라는 부분에 대한 해석의 여지는 있지만 어쨌든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에 해당한다라고 대통령 측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청구인 측과 묘한 관계가 있거나 문영배 재판관의 경우죠. 그다음에 피청구인에 대해서 일단 예단을 갖고 있는 뭔가 사정이 있는 경우. 예를 들면 헌법재판관 모 재판관의 동생 같은 경우에는 퇴진운동을 했다는 거잖아요. 퇴진이라 하면 파면입니다. 그 청구 취지와 동일한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 분하고 인척관계 있는 분, 친척관계 있는 분이 재판관이다. 이거는 회피 사유다라고 주장할 수 있는 거예요. 따라서 이 부분은 판단의 여지는 있지만 법적 근거가 없다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예, 내일 또 중요한 인물들이 변론에 참석하지 않습니까? 어떤 이야기 될지 오갈까요? 아무래도 이제부터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과 한 배를 탔어요. 대통령의 어떤 논리에 거의 동참하는 듯한 어떤 대답이라든지 그대로 어떤 발언을 해줬단 말이에요. 진술을 했단 말이죠. 근데 내일부터 나오시는 분들은 이제 군 장성 그리고 당시에 어떤 실제 실무적인 부분을 맡았다 했던 분들인데 이분들의 증언들이 굉장히 진술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예. 예를 들어서 김용현 국방부 장관 대통령의 뜻에 따를 것인지 그러면 근데 이분들은 지금 대부분 검찰 수사 단계에서 조서가 작성이 돼 있고 그 조서를 근거로 해서 기소가 돼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이제 만약에 이 사람들의 어떤 증언 자체가 기존의 어떤 본인의 진술을 뒤엎는 그러면서 대통령의 입장을 옹호하는 진술이 되게 된다면 헌법재판소로서는 이걸 빨리 끝내기가 굉장히 어려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진위 여부를 확인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만약에 대통령의 주장과 진술과 그다음에 그때 당시에 참여를 했던 사령관들 어떤 이런 분들의 진술이 다르다. 라고 한다면 이건 헌법재판소에서 그냥 판단을 하면 되는 문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과 관련해가지고 내일 어떤 진술이 나올지 그리고 그분들이 과거에 어떤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진술했던 내용과 일치하는 진술을 할지 아니면 그것을 엎을 수 있는 진술을 할지 그렇게 된다면 저는 이제 내란죄와도 연결이 돼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내일 재판 그리고 모레 있을 이번 주에 있을 두 차례의 공판이 상당히 중요한 상황이 될 것이다. 저는 봅니다. 그 지난 변론 기일 때는 윤석열 대통령이 김용현 전 장관에게 직접 질문을 했잖아요. 내일은 어떤 장면 펼쳐질 거라고 보세요? 직접 질문하는 장면이 나올 수밖에 없지 않을까 싶어요. 직접 통화했다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잖아요. 그 통화 사실에 대해서는 대통령 측도 인정하는 바가 있기 때문에 통화할 때 어떤 내용으로 통화했는지, 그다음에 각 그 통화 상대방이 주장하는 내용이 논리상 맞는지 여부, 그다음에 그 통화를 받고 나서 그 이후에 어떤 행동을 했는지 여부. 예를 들면 통화에서 본인이 행동할 것이 아니고 누군가 분명히 명령을 또 하달했을 거, 재하달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 재하달하는 과정에 대한 부분. 그다음에 거기서 증언 내용 여하에 따라서는 재하달 받은 사람이 또 증언 때 서야 될 상황도 있는 거죠. 그래야지만 누구 말이 맞는지에 대해서 실체 진실 규명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일이 4일이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홍장원 씨 나오고 그다음에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 나오는 거죠. 그다음에 여인영 방첩사령관 등이 나오기 때문에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것이고 그다음에 있는 곽정문 전 특전사령관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대통령 측 입장에서 보면 이분은 이제 진술이 오염됐다고 할 가능성이 커요. 왜냐하면 이분은 사실 그 야당 의원 만나서 유튜브부터 시작을 했잖아요. 그 유튜브 내용 장면을 보면 다소 애매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요. 본인이 분명히 빼라라는 단어를 쓰고 요원이라는 단어를 썼단 말이죠. 국회의원을 빼라라고 하진 않잖아요. 주어와 목적어가 앞뒤가 안 맞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 이제 그 진술의 오염 가능성에 대한 집중적인 문제 제기
차원이기 때문에 사실 내일 있을 세 분에 대한 증인신문이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또 이 신문 과정에서 본인이 했던 얘기가 다른 대답에 나오면 대통령이 당연히 신문을 하겠죠. 예, 그러니까 내일 있을 게 이진우, 여인형,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이고 말씀하셨던 그 진술이 좀 오염됐을 부분이 있다라는 곽종근 특전사령관은 6일 날 출석을 하거든요. 6일부터는 또 종일 진행이 되기도 하고요. 그때쯤 요원과 의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좀 해명이 있을까요? 저는 아마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특히 곽종근 사령관의 진술이 상당히 중요한데 이분의 진술이 제일 처음에 요원이라고 얘기했던 건 사실이에요. 유튜브에서. 근데 나중에 국회에 또 나와가지고 그 뒤에 국회에 나와서 증언을 한 걸 보면 국회의원을 끄집어내라라는 어떤 진술도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 요원이라는 것이 뭐 윤 대통령 측에서 주장하듯이 이게 진짜 뭐 출동했던 군인들을 얘기하는 것인지 아니면 요원이 아니라 이거 뭐 의원을 잘못 들어서 요원이라고 한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저는 답변이 있어야 되고 이제는 법정이 아닌 곳에서의 진술과 법정에서의 진술은 그 증거 능력에 있어서 그러니까 신빙성에서의 큰 차이가 있습니다. 이제부터 법정에서 진술하는 것들은 다 재판의 증거로서 쓰이는 겁니다. 바로 직접 증거예요. 어떤 수사기관에서 했던 내용도 아니고 어떤 그다음에 국회에서 했던 내용도 아니고 어떤 유튜브에서 했던 내용도 아니기 때문에 이제는 법정에서 하는 법관 앞에서 하는 증언은 그 즉시 그게 증거 능력을 갖는 것이고 신빙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저는 곽종근 특전사령관의 어떤 진술 그리고 대통령 측에서의 여기와 관련해 가지고 어떤 반박 뭐 가장 큰 원인은 비아폰을 썼기 때문에 녹음이 없다는 게 가장 큰 맹점이긴 합니다. 그냥 귀로 들은 내용밖에는 없다는 것이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번 주에 특히나 저는 내일은 아마 홍장원 국정원 1차장의 진술, 그다음에 곽종근 그다음 목요일에 있을 것은 곽종근 특전사령관의 진술이 가장 핵심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번 주 진행되는 변론기일에서 나온 내용도 저희가 추후에 또 짚어보고요. 이런 상황에서 김용현 전 장관이 지지층에게 자필 편지를 또 보냈더라고요. 그런데 그 서부지법 폭동으로 구속된 사람들한테 애국지사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호칭은 뭐 본인이 정하기 나름인데 문제는 그 애국지사란 만약에 표현을 썼다 그러면 애국전사라는 표현을 전사를 썼다면 그러면 이제 거기에 말리는 듯한 내용은 들어가야죠. 이런 거 하지 말아라고. 그것은 어쨌든 지금은 구속돼 있지만 그래도 공인이시잖아요. 공인이면 청년들에게 끼치는 영향이 상당히 큰 인물이고 따라서 그런 영향을 받는 청년들에 대해서 어떤 언행을 할 때에는 일단 말리는 멘트부터 하고 이런 건 다시는 하지 마라. 이렇게 하고 나서 그다음에 과거 행위에 대한 평가는 그 뒤에 이루어지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물론 저런 말들이 잘못하면 잘못된 또 메시지를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 부분은 좀 명확히 자세하게 쓰는 것이 맞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기 대해서 혹시 첨언하신 내용 있어요? 그러니까 뭐 해주신 말씀대로 매우 부적절한 단어 선택이었다 봅니다. 어떤 본인들의 뜻과 맞는 행동을 했던 이 젊은 분들에 대해서 지금 뭐 도움도 제대로 주지도 못하면서 그냥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거에 대해서 그냥 뭐 위로를 한다고는 하지만은 저는 굉장히 부적절한 단어, 전사라는 단어 선택부터가 저는 잘못됐다고 보여요. 그러니까 뭐 싸우라는 얘기밖에 더 됩니까? 어떤 과격한 행동을 더 부추기는 것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참 김용현 국방은 이런 정치하지 말라는 거, 이런 메시지 역중에서 내지 말아라 라는 것인데 하여튼 뭐 저는 굉장히 부적절하고 앞으로는 이런 메시지 다시는 나와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자, 검찰 수사 내용도 좀 짚어보겠습니다. 지금 탄핵 심판 별도로 비상계엄 내란 수사도 진행 중인데 검찰은 일단 그 계엄 당일 국무회의 참석했던 국무위원들 대상으로 조사를 어느 정도 마무리 수준에 들어간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곧 아마 종결하겠죠. 처분을 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저 부분은 사실 특별한 사정이 발견되지 않으면 그 해당 참석했던 국무위원들 같은 경우에는 무혐의 처분을 해야 된다고 봐요. 왜냐하면 예를 들면 사전에 뭔가 모의한 내용에 지금 그 포고령 같은 것이 들어갔거나 그러면은 여러 가지 고민할 필요가 있을 수 있죠. 법적인 쟁점이 될 여지도 있습니다만은 그게 아니고 국무회의에 와서 지금 다 형식적으로 했다고 본인들 스스로 얘기하고 있으면서도 그리고 탄핵 심판에 소추할 때도 그런 내용 아니겠습니까? 절차적 위반이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다음에 검찰도 절차적 위반이 있다라고 스스로 공소장 등에 밝히면서도 국면들을 끝까지 수사하는 부분은 이 부분은 좀 저는 심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빠른 처분을 하는 것이 맞겠다라는 생각합니다. 그 대부분의 국무위원들은 계엄에 찬성한 위원이 없었다라고 진술을 했는데 김용현 전 장관만 다른 얘기를 했거든요. 관련 이야기 듣고 오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20시 30분경부터 국무위원들이 순차적으로 들어오기 시작해서 안 됐더라도
심의를 했습니다. 네, 들어오는 대로. 하여튼 그래서 충분한 1시간 반 이상을 심의를 하고 동의한 그래서 사람이 있었습니까? 동의한 분도 있었습니다. 누굽니까? 당시 국무회의 참석자들 중에 찬성하신 분이 있으십니까? 저는 다 반대하고 걱정했습니다. 대한민국 경제 그리고 대외 신인도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것이고 국민들의 수용성도 없을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굉장히 이건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을 했고요. 에 대해서 아주 매우 심각한 영향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강하게 반대 의사를 분명히 하고 했습니다. 네. 네, 대부분의 국무위원들과 김용현 전 장관 진술 엇갈리고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정확하게 사실관계 어떻게 확인합니까? 그러니까 저는 아마 그 수사기관에서는 기존의 진술조서로서 확인을 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라고 봅니다. 이제 각각 개개별로 불러가지고 당시의 상황을 지금 진술을 듣고 있는 것이거든요. 특히나 이상민 장관 같은 경우에는 당시에 어떤 앉았던 배치도 보통 우리가 어떤 범행 현장이라든지 이런 것을 그려보라고 합니다. 예. 왜냐하면 거짓일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이상민 장관에게만 그 배치도를 받았을까요? 그러지는 않았을 거거든요. 수사기관에서는 다 각자 불러서 또 똑같은 어떤 기준을, 그다음에 똑같은 어떤 질문들을, 공통 질문들을 마련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전부 다 일관된 진술이 나오면 이 사람들이 그 당시에 있었던 어떤 상황을 구성을 해봤을 때 진실이다 아니다 나오는 것인데 지금 김용현 장관만 다른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잖아요. 아니면 그 자리에 없었을 수도 있죠. 지금 다른 장관 국무위원들의 말씀을 들어보면 대통령과 김용현 국방부 장관은 같이 행동을 했다는 것이고 나머지 국무위원들은 이것을 말렸다는 것인데 뭐 그런 면에서라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어떤 헌법재판소 법정에서 한 내용 자체가 그렇게 신빙성이 높지는 않아 보인다. 저는 그렇게 보입니다. 예, 앞서 윤 변호사께서는 당시 그 국무회의 참석했던 국무위원들 무혐의 가능성에 대해서 언급해 주셨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이상민 장관 같은 경우 지금 공수처의 피의자로서 지금 수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예. 뭐 조사가 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좀 이 부분 저는 이상민 장관과 그다음에 박성재 법무부 장관 같은 경우는 조금 조사가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다만 당시에 의결 정족수를 채우기 위해서 그냥 참석을 요청받아가지고 가신 분들이 있어요. 아무런 주제도 그러니까 특히나 송미령 농림부 장관 같은 경우에는 그냥 도착해서 이게 무슨 회의인지도 모르고 들어가셨다고 하거든요. 이제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당연히 저는 무혐의 처리를 해야 한다고 보지만은 사전에 안가에서 대통령과 그다음에 국방부 장관 김용현 국방부 장관과 사전에 만나서 어떤 그 안가에서 회의를 했다거나 아니면 회합을 했던 분들에 대해서는 좀 자세한 수사가 돼서 결과가 좀 나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예. 근데 사실은 이제 저희가 비상계엄 선포권은 대통령이 하는 거고요. 비상계엄 선포 이후에 사실은 이제 계엄사령관이 포고령 등을 만드는 거거든요. 지금 문제되고 있는 게 포고령이잖아요. 예. 그렇다면 포고령이 사전에 공유가 됐는지 여부에 따라서 달라지겠지만 지금 그런 정황이 안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을 계속 수사가 지금 얼마나 흘렀습니까 벌써? 예. 59일인가에 벌써 흘렸단 말이죠. 이런 상황에서 아직까지도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는 것은 사실은 글쎄요. 국정안정 측면에서도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내란죄는 공범을 좀 폭넓게 인정하잖아요. 그건 가담했을 경우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내란죄 공범이라는 조직범죄이기 때문에 내란을 사전에 기획하고 맨 그 기획자 우두머리가 있고요. 그다음에 중임무 종사자가 있고 그다음에 부하 수행 등이 있어요. 이 부분은 그러면 어디냐? 중임무 종사냐 아니면 우두머리도 아닐 테고요. 중임무 종사인데 중임무 종사가 뭐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 구성 요건이 안 나오고 있잖아요. 해당 사실관계가. 그렇다면 국무회의에 참석해서 찬성했다 하더라도 계엄 선포에 대해서 찬성한 것만 갖고 이게 과연 내란죄의 중임무 종사 내지 부하 수행죄에 해당하느냐 그렇게 보기는 어렵다는 거죠. 이상민 전 장관 같은 경우는 소방청에 연락해서 언론사 단전 단수 지시한 혐의도 받고 있잖아요. 이와 관련해서는요? 그러니까 언론사 단전 단수라는 게 내란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원래 국회에 관련된 얘기라 그러면 달라지겠죠. 국회에 대해서 그래서 최상목 그 해당 장관에게 준 쪽지가 문제되고 있는 거잖아요. 비상 입법기구 창설. 근데 언론사 물론 적절하지 않죠. 그러나 이걸 내란죄 구성 요건에 해당하는 과연 이게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느냐 여부에 대해서 대입시켜 보면 그건 전혀 별개죠. 예. 자, 이런 가운데 또 조기 대선에 대한 시계도 돌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의 경우에는 사실상 대권 출사표를 던지기도 했는데 세대 교체 필요성을 강조했거든요. 홍대 앞에서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뭐 상당히 가능성을 높게 봤습니다. 그리고 뭐 이준석 의원이 어떤 기존에 14년 정도 어떤 정치를 하면서
드디어 70년대 초반에 있었던 DJ 김대중 대통령과 김영삼 전 대통령의 어떤 그 40대 기술론이 정말 50년 만에 부활을 하는 저는 그런 순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어찌됐든 간에 뭐 그 도전이 뭐 끝까지 이루어질지 앞으로 어떠한 상황 변화가 있을지 그리고 조기 대선이 언제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간에 이준석이라는 정치인이 이제는 대권 도전까지 이제는 뭐 의원도 됐고 당권도 했고 어찌 본인의 능력을 충분히 입증을 해왔다고 저는 보이거든요. 뭐 그에 대한 뭐 호불호는 뭐 변론으로 하더라도 정치인 이준석으로서는 상당히 중요한 순간 아닌가 싶습니다. 잠시만요. 지금 서울구치소 모습 현장 지금 생중계로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지금 권영세 위원장과 권성동 원내대표가 서울구치소에서 윤석열 대통령 접견하기로 했다, 면회하기로 했다 이런 소식 전해졌습니다. 11시쯤에 면회 일정이 잡혔는데 지금 차량이 조금 이동하다 보니까 현장에서 지금 기자들이 좀 현장 촬영을 좀 시작한 것 같기도 하고요. 조금 분주하게 움직이는 모습이 있어서 현장 모습 잠시 한번 보여드렸습니다. 지금 차량이 좀 이동하는 모습도 있는데 권성동 원내대표 그리고 권영세 비대위원장이 혹시나 면회를 했다는 소식이 들어오거나 차량이 이동했다는 소식이 들어오면 현장 생중계로 다시 한번 전해드리겠습니다. 근데 지금 현장에서 조금 그 지지자들의 목소리도 좀 커지는 것 같은데 경찰 움직임도 좀 빨라지고 있고요. 예. 권성동 원내대표가 공개할 내용이 있다면 공개를 하겠지만 일단 개인적인 내용이라면 밝히지 않겠다고 했는데 접견을 마치고 나서 들어오는 내용이 있으면 저희가 바로 전달해드리겠습니다. 네, 현장 모습 조금 다시 한번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의 경우에는 권영세 위원장이 이제 대학 시절부터 윤 대통령과 선후배로 또 이후에 검사 생활에서도 깊은 인간관계가 있어서 같이 가는 게 좋겠다라고 해서 이제 뭐 당내 지도부의 입장은 아니고 인연이 있기 때문에 참석을 했고 공교롭게도 둘이 같이 함께 면회를 하게 됐다 이렇게 앞서 그 면회에 나서기 전에 입장을 밝히기도 했고요. 나경원 의원 같은 경우에는 별도로 또 신청을 했고 앞서 윤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하루 면회 인원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오늘 같은 경우에는 권성동, 권영세, 나경원 의원이 서울구치소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면회할 것으로 정해졌고요. 지금 현장 모습 계속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예, 지난주에는 정진석 비서실장 포함해서 대통령실 참모진들이 일반 접견을 했고 당 지도부에서 접견을 나선 건 이번이 처음인데요. 오늘 권영세 비대위원장 그리고 권성동 원내대표 그리고 나경원 의원 이렇게 3명이 윤석열 대통령을 접견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수감된 이후에 지도부 면회는 처음인데요. 저희가 지도부 접견이 끝난 이후에 들어오는 내용이 있으면 추가적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앞서 그 지도부 차량으로 보이는 어떤 몇 대의 차량이 들어가기도 했는데 아직까지는 확인된 바는 없어서요. 현장에서 면회를 위해서 서울구치소로 들어갔다거나 혹은 현장 장면이 잡히는 대로 다시 한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희는 조기 대선 이야기 좀 더 나눠보겠습니다. 지금 국민의힘이나 민주당에서는 아직 직접적인 움직임은 보이지 않고 신중한 상황인데 이준석 의원이 대선 도전을 공식화하면 국민의힘이나 민주당에서도 조금씩 움직임을 보일 수도 있을까요? 저는 그렇지는 않을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민주당의 경우는 다소 좀 복잡한 양상으로 가죠. 뭐 조기 대선이라는 그 프레임보다는 이제 그 이재명 대표의 피선거권 관련된 재판 결과가 조금 더 관심거리가 되는 상황이고 국민의힘 입장에서 보면 조기 대선을 논의하게 되면 당이 상당히 시끄러지고 깨지는 상황이 올 여지가 있기 때문에 아마 상당히 논의를 안 할 가능성이 크고 그다음에 뭐 일각에서는 이제 대통령 탄핵에 영향을 줄 우려가 있다라는 이런 문제 제기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준석 전 대표, 개혁신당 전 대표가 일단 당을 나가서 개혁신당에서 저렇게 출마 선언 유사한 기자회견을 한 것이 다행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당내에 있었으면 또 벌써 시끄러워지기 시작했을 네. 겁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보면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 보면 뭐 할만한 그 조기 대선 발표예요. 왜냐하면 본인은 어쨌든 피선거권 성년 자축연이잖아요. 피선거권 그 40살, 만 40살이 되는 상황이고 예. 본인이 지금 먼저 저렇게 선제적인 의제를 던져놔야 나중에 지금 안철수 의원과 같은 기존에 약간 양당으로부터 러브콜을 받을 수 있는 위치 선점일 격이죠. 그래서 저런 상황인 것이고 그다음에 저는 개인적으로 이준석 전 대표가 호랑이를 그리고 있지만 고양이도 배제하고 있지 않다. 그러니까 지방선거도 배제하고 있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러 가지 다목적 포석의 한 수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 양당 러브콜 말씀하신 건 단일화 가능성도 있다라는 말씀이십니까?
단일화인데 이제 합당 단일화가 되겠죠. 그래서 당내가 시끄러웠던 부분도 개인적으로 그런 노선과 관련된 잠재적인 분쟁 소지를 정리하는 차원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개인적으로 보면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 보면 완주는 쉽지는 않을 거예요. 아마 예. 본인도 말씀은 저렇게 하지만 염두에 두지 않을 거고 뭐 호랑이 고양이 다 염두에 두지 않고 있어요. 네, 이준석 의원도 케네디 얘기하면서 세대 교체 얘기를 했고요. 지금 한동훈 전 대표 같은 경우에도 언더73 그 유튜브 채널 개설하면서 그 세대 교체 이야기 계속하고 있는데 그 정치권의 세대 교체 바람 부는 건 어떻게 보고 계세요? 그러니까 이상하게 우리가 보수 진영을 생각하면 조금 더 나이든 노회한 정치인을 떠올리기 마련인데 언제부턴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후에는 오히려 보수 진영이 더 젊은 정치인들이 진입하기 더 좋은 구조가 돼버렸어요. 오히려 이제 그 당시에 뭐 탄핵과 관련된 분들이 다 어찌 보면 은퇴를 퇴직 뒤로 물러나면서 뭐 천하람, 김재섭, 그다음에 뭐 인숙 대표가 원래부터 있었었고 의원은 있었었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젊은 정치인들이 보수 진영에 가서 자리를 잡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에 반해서 민주당은 오히려 이 386 세대가 전혀 제대로 어찌 보면 뭐 뒤안길로 가지는 못했어요. 조금 더 아직도 많이 남아 있고 민주당에 그러다 보니까 약간 좀 느리다는 느낌 그리고 오히려 보수적이다는 느낌이 더 많이 드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라면 이러한 그 세대 교체론을 민주당이 어떻게 이겨낼 것인가. 오히려 보수 진영 후보는 뭐 지금 한동훈 전 대표라든지 그다음에 이준석 의원 같은 경우는 굉장히 젊은 그 세대 교체를 얘기할 것인데 지금 뭐 이재명 대표가 거의 확실시 되고 있는 민주당 입장에서는 상당히 뭐 이재명 대표 그렇다고 나이가 많으신 건 아니에요. 생각보다는 그렇게 나이가 많지는 않으신데 그렇다 손 치더라도 어찌 보면 조금 이러한 좀 기민하고 민첩한 보수 진영의 후보 그다음에 어떤 민주당 후보는 약간 중후한 느낌의 후보 이걸 국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일지 그리고 뭐 아직 뭐 국민의힘에서는 아직 후보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예. 뭐 여러 후보가 있기 때문에 아직은 좀 섣부른 판단 아닐까 싶습니다. 말씀 중에 저희가 지금 서울구치소 현장 화면 계속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우측 화면이 조금 전에 차량, 그 권성동 원내대표, 권영세 비대위원장 차량이 들어가는 모습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입니다. 지금 권영세 비대위원장, 권성동 원내대표 차량이 11시로 예정된 윤 대통령 면회를 위해서 서울구치소로 들어가는 차량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나경원 의원도 오늘 면회 일정이 있기 때문에 나경원 의원 차량도 함께 들어갔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서울구치소에서 면회 이후에 혹시 기자들의 어떤 질의응답에 의원들의 오늘 어떤 뭐 추가적으로 입장을 밝히거나 윤 대통령의 입장을 대신 전하거나 한다면 또 현장 이야기를 다시 한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좀 대선을 염두에 둔 혹은 국민의힘 바깥에서 이준석 의원이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둔 어떤 출사표를 던지기도 했는데요. 이런 가운데 지금 국민의힘 지도부 어떻게 보면은 투톱이라고 할 수 있는 권영세 비대위원장과 권성동 원내대표 그리고 중진 대표격이라고도 볼 수 있죠. 나경원 의원이 접견을 위해서 서울구치소로 들어갔습니다. 예, 오늘 이 세 사람의 접견을 두고 당내에서도 우려와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기로 했는데요. 김재섭 조직 부총장은 개인적인 차원이라고 변명하는 건 이해가 되지 않는다 이런 비판을 남겼습니다. 하지만 권성동 원내대표는 지도부가 아닌 개인적인 차원에서 가는 것이다 라고 분명히 선을 그었고요. 친구가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위로하고 또 격려하는 건 인간으로서 당연한 도리다라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지금 저희가 현장의 모습을 계속해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그 지도부의 차량으로 보이는 차량들이 구치소로 들어가는 모습을 봤고요. 오늘 11시에 접견 예정이었는데 지금 조금 전에 이제 도착을 한 걸로 보입니다. 예, 관련해서 현장에서 다른 이야기들이 들어오면 다시 한번 전해드리도록 하고요.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둔 양당 움직임 조금 더 짚어보겠습니다. 민주당은 어떻습니까? 지금 설 연휴 기간 동안에도 비명계 위주로 어떤 이재명 대표를 지적하는 그런 이야기들도 많이 나오긴 했거든요. 어떻게 좀 바라보십니까? 그러니까 민주당은 아마 그 김경수 전 지사 같은 경우에는 당장 대선을 염두에 두고 계시겠죠. 대선 염두에 두고 계신데 후계자성으로 염두에 둘 가능성이 있죠.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를 당내에서 힘으로 꺾기에는 사실 좀 영장이 아직은 안 될 여지가 있어요.
워낙 그 이재명 대표께서 당 그 장악을 공고히 해놨기 때문에 경선 절차를 통해서 이재명 대표를 꺾는다 쉽지는 않죠.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의 피선거권의 박탈 가능성이 커지면 자연스럽게 본인이 선택받을 수 있도록 그런 작업을 아마 문재인 전 대통령과 같이 함께 해나갈 가능성이 크고요. 예. 그렇게 되면 일단 화합의 기류가 흐르겠죠. 그런데 그 이후에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은 이재명 대표와의 충돌이 아니고 그 이후의 문제예요. 예를 들면 이재명 대표의 대선 후보 문제를 떠나서 이재명 대표가 대선 후보를 나오기 위해서는 당대표를 내려놔야 됩니다. 그건 당대표와 관련된 당대표 선거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 선거에 누가 나올 것인지, 어느 세력의 당대표로 당을 장악할 것인지, 이것은 그 다음에 내년에 있을 지방선거, 공천과 관련돼서 직결되거든요. 그러니까 비명 입장에서는 한번 횡사를 당해봤기 때문에 공천권을 행사하는 당대표에 대해서 상당히 아마 그 중요성을 인정할 거예요. 그렇다면 이런 부분 관련돼서 비명과 친명의 세력 다툼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건 이재명 대표가 진두지휘하는 것이 아니고 이재명 대표 밑에서 이루어지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오히려 더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싶고, 결국 이재명 대표의 경우는 사법부가 판단할 문제이기 때문에 김경수 지사 입장에서 보면 이재명 대표를 직접적으로 겨냥해서 향후 공격을 강화하지는 않을 걸로 보여져요. 예, 그 문재인 전 대통령이 이재명 대표에게 그 비명계에 대한 포용을 강조했잖아요. 네. 이재명 대표 이제 앞으로 이제 비명계 그리고 친명계 다 아울러서 가야 할 텐데 어떤 제스처를 취할까요? 글쎄요.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 내에서는 이번에 뭐 설날 때 뭐 문재인 대통령을 만나서 이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실질적으로 당내 어떤 강성 지지층들, 이재명 대표에 대한 어떤 다른 의견을 내는 것 자체가 굉장히 좀 그걸 굉장히 부담스러워하기도 하고, 어찌 보면 그거에 대해서 상당히 노여워하기도 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김경수 전 지사가 낸 메시지, 설날 전에 낸 메시지는 김경수 전 지사의 어떤 평소의 성향으로 봤을 때도 굉장히 좀 강한 비판이었거든요. 어떤 이제까지는 이런 정도의 당내에 대한 어떤 일극 체제에 대해서 비판을 한 적이 없었습니다만은 저는 이번 시점이 된다고 보여요. 왜냐하면 조기 대선이 언제 열릴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찌됐든 간에 지금 모든 여론조사에서 지금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 후보가 있습니까?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더 이상 이렇게 가버린다 한다면 그냥 굳어져 버리는 것이거든요. 어떤 균열을 내서 어떤 본인들의 활동 어떤 공간을 만들어야 한다는 측면에서는 뭐 김부겸, 김경수, 그다음에 김부관 총리, 이런 총리 등이 저는 어떤 목소리를 내는 것이라 생각을 하고, 다만 어떤 그 기존의 지금 당내 분위기라든지 이런 부분 등이 이재명 대표는 이런 분란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자중시키고 있지만, 오히려 이재명 대표를 친명이라고 이렇게 본인들이 밝히는 의원들은 굉장히 강하게 반박을 했거든요. 오히려 저는 인간적으로 같은 민주당에 있는 정치를 하는 같은 정치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국민의힘 의원, 상대당 의원에 대해서 하는 것만큼 굉장히 좀 세게 반박을 했다는 부분에서 앞으로도 이런 부분 등이 쉽지는 않겠구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윤기찬 변호사, 설주환 변호사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